화이어트 플레이스의 후속편 첫째 날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감독이 밝힌 괴물의 정체부터 에릭과 사미라의 결말과 후속작에 대한 오피셜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세계관 분석. 화이어트 플레이스 세계관에는 소위 데스엔젤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괴물들은 보지 못하는 대신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며 소리로 사람들을 추적해 죽이죠. 전작의 감독 존 크라신스키는 이미 괴물의 정체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감독의 말에 의하면 이 생명체들은 원래 먼 은하계의 빛이 없는 행성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행성에서 살아 시각기관이 없는 대신 고도로 발달한 청각기관에 의존해 적을 사냥해 왔었죠. 그들이 살고 있던 행성은 매우 척박하고 엄청나게 높은 중력을 가진 지옥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갑옷을 두른 듯 두터운 피부와 긴 다리를 갖게 되었죠. 어느 날 이들은 행성이 파괴되면서 소행성 파편을 타고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데스엔젤들이 인간을 죽이는 이유인데, 지금까지 작품 속에서 데스엔젤은 인간을 죽이기만 할 뿐 먹지는 않아 왜 죽이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편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었죠. 1편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인공 리 에보트는 괴물을 연구하면서 괴물들이 인간을 죽이고도 왜 먹지 않는지 블랙보드에 기록하며 살인 이유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첫째 날에서 일부 비밀이 공개됐죠. 첫째 날에서는 괴물들이 무엇을 먹고 생존하는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폐공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나눠 먹었는데 음식은 포자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죠. 아마 괴물들이 먹는 이 음식이 화이어트 플레이스의 후속작에서 괴물을 몰살시킬 중요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괴물의 약점은 귀가 예민한 것과 몸이 너무 두꺼워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다는 점인데, 이 두 가지 약점은 개체수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괴물 전체를 멸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후속편에서는 괴물들이 먹는 음식 독을 타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괴물들을 모두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죠. 참고로 괴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인간을 먹거나 지구를 정복하는 등의 의도가 있기보다 소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소리에 예민하고 소리가 들리는 모든 것을 부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면 괴물이 시끄러운 것을 참지 못하고 소리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죽이는 것 같죠. 화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에서부터 사람들은 괴물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조용히 거리를 걷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실 이번 편의 스토리는 원작에서부터 떡밥이 숨겨져 있었는데 원작의 비밀. 화이어트 플레이스 1편에서 리 에보트가 수집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욕시 봉쇄되다 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정확히 첫째 날의 주된 내용이 되었는데, 영화는 기사처럼 뉴욕의 괴물들이 떨어지자 이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리를 부수고 뉴욕을 봉쇄합니다. 시한부 암 환자였던 사미라는 탈출을 포기하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아빠와 추억이 담긴 피자집을 찾으러 가게 되죠. 사실 주인공의 서사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영화에서 뜬금없이 사미라가 가판대에 걸터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영화가 모티브 삼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책 새벽이죠. 이 책은 외계 생명체와 만난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혐오스러운 외계 생명체에게 자신을 왜 죽이지 않았냐며 원망하면서도 막상 선뜻 자신을 죽이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주인공의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 사미라에게도 삶의 의지가 있었다는 주제가 바로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화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또한 암에 의해 일찍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유전되고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사미라는 아버지를 앗아간 암에게 자신은 절대 지지 않기로 다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괴물들이 들이닥치는 순간에 굳이 피자를 먹으러 가고 일부러 뉴욕을 떠나지 않죠. 결말에서 사미라의 뒤편으로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그녀는 괴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지만 관객들은 이것을 새드 엔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사미라의 마지막이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마지막에 들었던 노래의 제목이 Feeling Good이었던 것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영화감독 사노스키의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밝혔죠. 또한 죽기 전 그녀의 채취가 담긴 겉옷을 에릭에게 넘겨주면서 반려묘를 잘 부탁한다고 했기에 그녀의 생존 의지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편에서는 고양이의 명연기가 빛났는데요. 실제로 출연한 이 고양이에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정체. 감독은 고양이를 초기부터 영화 속의 한 요소로 구상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시선을 요구하고 그 애정이 긴장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전작에서 아기의 역할이 고양이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동물들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괴물을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는 장치로 사용되지만 프로도는 끝까지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괴물의 위협 속에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을 수 있냐며 의아할 수 있는데
극중 프로도는 일반 고양이가 아니라 서비스 캣입니다. Have a cat in here. It's a service cat. 서비스 캣은 호스피스 병동 혹은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일정 기간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고양이를 말하죠. 이런 고양이들은 어려서부터 기본 명령은 물론이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영화에서 고양이 프로도는 슈니첼과 니코라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번갈아 가면서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볼게요. How did you get this role? 또 다른 고양이 니코도 인터뷰의 대가입니다. Could sometimes be a bit of a diva on set. 놀랍게도 프로도의 주인 사미라를 연기한 배우 룡오는 사실 극심한 고양이 기피자였습니다. 고양이와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죠. 제작팀은 용호의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 일종의 고양이 치료를 돌입합니다. 용호의 집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고 집 앞에 그들을 풀어놓기도 했죠. 결국 그녀는 촬영 도중 그들과 사랑에 빠졌고 작년에는 요요라는 이름의 주황색 얼룩무늬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전해집니다. 결말 분석과 후속편. 프로도는 주인 사미라가 아니라 결국 에릭을 따라가게 됐는데 이 캐릭터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 그는 사실 약간의 위기만 닥쳐도 숨을 헉헉대며 정신을 잃습니다. 마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고양이 프로도와 함께 성공적으로 생존 보트에 올랐으나 연약한 새 가슴으로 과연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그의 결말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말 부분에 에릭이 탑승한 탈출 보트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 타고 있었죠. Yet you cannot make it sound. 바로 전작에 등장했던 헨리 아저씨입니다. 이 편에서 에보트 가족의 딸 리건은 자신의 가족 외에 남은 생존자들을 찾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생존자들의 리더가 바로 헨리 아저씨였죠. 그는 이 배를 포함해서 단 2척의 배만이 섬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 섬에서 안전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줍니다. 즉 에릭과 헨리가 탄 탈출 보트가 안전하게 섬에 도착한 것이니 에릭과 프로도 또한 이 섬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에서 섬마을은 보트 뒤에 숨어 잠복하던 괴물들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아저씨도 괴물에게 끌려갔으니 에릭 또한 괴물에게 습격당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고양이 프로도와 함께 살아남는 모습을 후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연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마지막 편인 3편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작될까요? 3편 오피셜. 이번에 개봉한 첫째 날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3편이 아니라 번외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진짜 후속작은 현재 제작 진행 중이라고 하죠. 애초에 첫째 날은 시작부터 기존 시리즈의 감독 존 크레신스키가 아니라 새로운 감독 마이클 사노스키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는 존 크레신스키의 결정이었는데요. 그는 후속작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에 후속작을 바로 이어 연출을 맡기보다 If is an imaginary friend. 이프라는 어린이 영화를 연출 및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대신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은 대본의 초안만 작성하고 연출을 맡아줄 감독을 따로 구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신인 감독으로 떠오르는 제프 니콜스에게 제작을 부탁했지만 그가 돌연 연출을 포기해버렸죠. 제프 니콜스는 영화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세계관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존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제프 니콜스는 결국 영화를 포기하죠. 존 크라신스키는 제프 니콜스 대신 피그를 연출한 마이클 사노스키를 찾아가 후속작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이클 감독이 제프 니콜스처럼 영화를 버리지 않도록 이 영화를 너의 영화로 만들어줘, 제한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며 아낌없이 지원도 했다고 하죠. 덕분에 이 스피노프작은 전작의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노스키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편 번외편이 아닌 3편은 이전 작품들에서 주연을 맡았던 에밀리 블런트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편이 감독으로 참여하면 자신도 작품에 참여할 것이라 의지를 밝혔죠. 존 크라신스키 감독은 3편에서는 괴물의 약점인 인공와우를 이용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인공와우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사람들 중 일부는 인공와우를 이용해 괴물을 조종하려고 하고 일부는 괴물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 두 의견이 부딪히는 내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원래 2025년 개봉을 목표로 3편이 제작에 들어갔으나 파라마운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봉이 늦어진다는 것을 발표했으니 일러도 2026년에야 영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하인드. 놀랍게도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괴물의 초기 설정은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일부 차용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을 때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각본가는 SNS를 통해 봉준호 감독을 언급했죠. 영화의 각본 작업 당시 데스엔젤을 만들 때 봉준호의 영화 괴물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용한 한낮에 이어폰을 낀 여성을 낚아채는 괴물의 한 장면은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용감한 딸이 등장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영화의 포맷도 은근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영화 괴물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괴물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밟고 도망치는 한국식 재난영화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때로 현실감을 잃을 정도로 화이어트 플레이스에서는 이타적인 모습을 다수 보여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양이마저 챙기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이번 영화는 전작에서 한적한 분위기로 공포감을 주었던 밀브룩에서 벗어나 대도시인 뉴욕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New York is an extremely loud place, so 뉴욕이야말로 무음과 가장 어울리지 않으며 청각에 예민한 데스엔젤을 상대로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말했죠. 뉴욕시티의 평균 데시벨은 90, 최고 데시벨은 무려 100이 넘어갑니다. 이는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은 소음 수준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는 뉴욕 자체의 이미지는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을 더 움츠리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루피타 룡호는 조용한 뉴욕이라는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곳에서 침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영화에서 사미라는 끝까지 피자를 먹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피자는 사미라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삶의 의지이자 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었죠. 사미라가 콕 집어서 먹고 싶어 했던 피자 가게의 이름은 패시스였는데요. 이 피자 브랜드는 뉴욕 할렘가에 실제 존재하는 피자 레스토랑이죠. 구글 별점 4.3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서 한국에서 여행 간 사람들도 꼭 가봐야 하는 맛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피자의 비주얼을 보면 왜 그렇게 사미라가 굳이 패시스 피자를 외쳤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 주인공 사미라가 뉴욕을 하루빨리 탈출하지 않고 시내에서 피자를 먹으려는 모습은 자칫 죽을 수도 있기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누구든 홀가분한 인생 여행을 떠나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내일이 암에 걸린 사미라에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도 미래는 모르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를 사랑하고 주변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저자 존 릴런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